일본의 보복 조치에 침묵하던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자, 김상조 정책실장은 아베가 정치적인 이유로 제재를 했다. 이것은 WTO 체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면서 반드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의용 실장도 외교적 대응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베 총리는 일본 TV와 회담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 놓았는데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관련해서 별로 영향력도 없다. 그리고 징용 대책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직접 말하지도 않고 저쪽 나라, 그쪽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お互いに請求権を放棄した。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今ボールは韓国側にあるわけであります。この徴用工の問題については65年請求権協定によってまさに国際的な条約によってですね、問題は解決をしている。 이렇게 국가 간의 외교 분쟁이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발언을 갖다가 외교장관이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는 양국 관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관리를 하고 상황 악화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일본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외교부 장관은 이 보복성 조치가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미 작년부터 일본 내에서 정치권과 언론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외교 압박이 우리나라에 가해졌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를 예측하고 대응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와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일본 이러는 거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을 합니다. 아마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H협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조치가 만약에 시행이 서로 된다면 그거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공이 피해가 가는 굉장히 두 나라가 공이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윈이 아니라 다이다이다. 그렇습니다. 서로 죽는 거다. 예,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태근 의원, 우리 정부가 맨 처음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7월 달에 일본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용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도 좀 있었죠. 우리 정부가 이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여러 장관들이라든지 뭐 청와대 관계자 입속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지적해야 될 문제는 저는 이제 일본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의 아픈 데를 찔렀습니다만 이 문제는 궁극에 가서는 최소 제가 보기에 2년 이내에 아베 정부는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일본은 언제든지 말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자기들이 먼저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공격을 할 때는 그렇게 비수를 언제든지 찔러댈 수 있는 나라다라는 신뢰. 더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종합적인 체인처럼 연결돼가지고 산업이 운영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야비하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베 정부는 지금 당장은 정말 그 성과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굉장히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예. 우리 정부 조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 얘기도 나왔는데
좀 일관성도 떨어지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어제도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그 NSC 회의를 했거든요, 상임위원회. 거기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홍남기 부총리는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상응 조치 등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 도대체 뭐냐? 정확하게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면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도 또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 징용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문제를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판넬에다가요, 이 문제는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다. 예. 진대재 장관이요, 오늘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25년 전에 삼성 반도체가 망한 길이 딱 두 가지다. 예. 하나는 미국 쪽에서 메모리를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진 장관이 16메가 디램 개발할 때 일본에서 기계를 안 주니까 웨이퍼를 들고 가가지고 새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 장관은 한 2달 정도뿐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3개월을 지나가게 되면 이게 타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예.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가장 극대한 외교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대통령부터 예. 그 장관까지 정말 총력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베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차지원 교수께서는 우리 정부의 고민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넬을 썼습니다만 우리도 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보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기본적인 외형적인 차원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강하게 지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고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강하게 이렇게 이 감정적인 언사로 부딪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약간은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청미량으로 썼는데 예. 일단 청와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번 이 자리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일 지금 외교의 기본 방향은 투트랙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사와 미래는 분리하는 것인데 이번 문제를 좀 미래적인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좀 패스트트랙 차원에서 강하게 좀 빨리 그리고 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필요하다면 일본의 대일 특사를 보내는 것도 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그 냉전 구도가 이렇게 동북아에서 정착되면서 한미일은 군사 안보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전략 물자에 대한 한국에서 수출 부분도 손쉽게 됐던 부분들은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일종의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동맹적인 차원을 그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좀 편의를 봐줬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이 이해하고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이런 이 지금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어떤 식으로든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지금 자유무역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는 거의 미국과 한국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에 지금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런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양측의 그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결국은 외교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익에 제외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미국 조야에다가 상당히 알린다고 한다면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의 약간 부당한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뭔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양인데요. 양은 뭡니까? 양심적인 이게 일본 내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일본의 그 좀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아베 정권의 이러한 지금 이 한국에 대한 보복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수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아사히 신문뿐만 아니라 이거 일본 내에도 상당히 지금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이 좀 더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본 내에 양심적인 지식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아베의 조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한 매체가 일본 산케이 신문 한국 특파원 30년 넘게 했던 구로다 가스히로 있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일본 정부는 그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는 거는 납기어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경제보복이라는 거는 조금 옳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경제보복은 왜냐하면 아니다. 예. 아니다라기보다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왜냐하면 있다. 예. 일본의 한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그 선을 벗고 있을 때 그 보복으로 뭔가 한다면 경제보복인데 예. 이거는 경제 문제로 시작한 거 아니고 예. 하여튼 지형권 문제에 관한 저희 가고사 문제에 관한 어떤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예. 원인이 그거를 그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경고선 메시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보복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경제 보복이 아니면은 무력 전쟁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경철 의원 지금 구로다 인터뷰를 들었는데 오늘 그 인터뷰에서 또 그런 내용도 했습니다.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옛날에 우리가 준 돈 갖고 잘 살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게까지 옛날까지 다 가면 결국에는 임진왜란도 올라가야 되고 더 그 전의 일들까지 외구가 침략했는 것까지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넓혀서는 안 되고 이 생각을 좁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짝꿍들이 연필 빌려주고 지우개 잘 빌려주고 이렇게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지우개 못 빌려줘. 시험 치는 날에. 그래서 네가 틀려서 지우개를 고치려고 해도 난 절대로 못 빌려줘. 이러는 거죠, 지금. 완전히 저희가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여태까지 관례에 위반된 것이다. 얘기하니까 아베는 지금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판례를 쓴 것처럼 내 맘이야.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국가 간의 질서를 위반한 것인데도 일본은 아베는 과감하게 내 맘이야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기도 한데 일본은 지금 여태까지의 길과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길이 좀 평화로운 길이었다면 일본은 좀 힘 있는 길, 새로운 강국.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힘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힘을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관세도 물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금도 올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예전과 같은 다른 국제정치에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나도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길 속에서 일본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다른 얼굴을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약간 일본의 예측을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죠. 어쨌든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 정상을 65년도에 다시 잡는 것은 미국의 힘이 컸기 때문에 아까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은 미국이 무언가를 역할을 해야 된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급한 불은 미국이 좀 꺼줘야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일본 내에서 지한파들과 친한파들을 잘 조정해서 결국 화해의 길로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많은 대외 정책에 노력들을 쏟고 있는데 지금 외교를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정말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제 신중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정부의 대응은 명목상의 강경책으로 가면 안 되고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정교한 대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베 총리가 저렇게 나오는 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20 폐막 선언에 보면 공정무역, 자유무역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한 선언문을 채택을 했어요. 그 보호무역지를 비판하면서 그래놓고 바로 돌아서서 공정무역,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모순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사히 신문 얘기하셨는데 아사히 신문만이 아니에요.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사설로 아베 총리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기업들도 같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봐서 과연 아베 총리가 단기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있는 거냐,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27일 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죠. 참의원 선거에서 어쨌든 보수를 결집시켜서 계속 어쨌든 총리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보수 세력의 오래된 수건 과제 중에 하나가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무장하고 강한 국가 이런 걸 추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가상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일 관계에 끊임없는 이 갈등 긴장 이런 것을 유발하는 거여서 그런 의도에 우리가 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훨씬 더 냉정하게 정교하게 아까 이제 뭐 외교적 수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이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전반적인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WTO 재선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복지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일본이 또 보복 추가적인 걸 할 것인가 있는데, 저는 아마 우리가 보복 조치를 취하고 다시 또 일본이 보복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낫다. 다른 쪽에서 보는데, 저는 근데 앞에서 얘기한 분들 중에 이제 국내 언론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저는 그럴 가능성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65년 한일 협정을 할 때나 위안부 합의할 때나 다 미국의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그동안 뭐 가트에서 WTO 체제로 넘어온 이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어요. 보인 자체가. 그래서 중국한테도 그러고 있고, 지금 뭐 파리 협정이라든지 어찌 보면 그동안의 국제 질서를 많이 흔들고 있거든요. 핵심은 하나예요. 미국 우선주의. 예. 다자 간의 어떤 협의보다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이 뭔가 중재를 해주기는 바라긴 쉽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아까 박원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마 아베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전에는 사실은 북한이었어요. 사실은 핵무기 납치 문제 그걸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해상 초계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어찌 보면 해결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의도적인 약간 도발로 보였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속 남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걸로 보는 게 맞다. 근데 문제 해결은 다른 방향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기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있는데요. 윤기찬 대변인은. 예, 저는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저것이 뭐 일본 내 21일 날 있을 참여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든지, 과거 65년 뭐 청구권 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2005년도에 있었던 민관 합동위원회의 조치, 2012년도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은 아베 총리가 명분으로 세우는 것이고, 실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G20 그 연설에서 말했듯이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읽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이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됐던, 우리나라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아베 총리는 느낀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면 한국과는 이제 분업 체계가 아닌 어떤 뭐 경쟁 관계로 간다. 따라서 한국을 차제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듯이 견제하는 차원에서 향후 지속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앞서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의 개방이 우리나라한테는 경쟁국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외교적 노력을 뭐 기울여야 되지만, 그 방점이 일단 시간 벌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고 어떤 뭐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든 일본을 상대로 기울이든 무조건 시간을 벌어주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6번 패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분명히 일본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는 우리 정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나타낸 것은 역시 일본의 무역 보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 이야기해왔습니다. 예견된 외교 참사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강력히 이 보복 철회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감상적 민족주의적인 외교, 또 그동안
이 북한만 바라보면서 한일 관계를 오히려 역으로 가져갔던 부분이 일으킨 예견되고 또 우리가 자초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거 풀어야 됩니다. 요즘 일본 신문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요미리 신문에서까지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또 경제계에서도 엄청나게 들고 일어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 정치적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할 걸 풀어나갔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피해자 단체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 의견을 수렴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6, 7개월이 지나버렸어요. 뭐 이게 공개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이상한 보도들이 나왔던데 네. 그거 못 봤어요. 저는 아. 그거 못 봤고 더 말이 좀 길어져서 그랬나. 그런 건가요? 근데 뭐 언론에서는 뭐 이상하게 뭐 이 말 정부 비판했다. 저 정부 비판하지 않았어요. 네네.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 그러나 또 이 피해자 단체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에 조율돼서 양 기업이 일본과 한국의 기업이 좀 기금을 마련해서 하자. 이것을 일본이 이제 거절해서 말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한국 정부 비판한 게 아니고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죠. 예, 영근택 부대변인 강창일 의원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가 엑스표한 것은 말이 좀 꼬이는 것 같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데 당연히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강창일 의원님이 사실은 일본에서 공부도 오래 했습니다. 예. 박사 받으시고 일본학과 뭐 교수도 하시고 또 한일의원연맹 한국식 의장님이세요. 한일의원연맹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예전에 끈끈하게 오래 잘 됐던 거예요. 교류도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중재 역할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아마 기본 취지는 뭐 정부를 비난하거나 이럴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픈 얘기라도 들을 얘기라면 들어야 되겠죠. 아마 의원연맹 차원에서 본인이 뭐 가겠다든지 아니면 뭐 의원 외교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엊그제 대한상공회에서 박용만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부에서 서로 비판하는 것 그걸 좀 안타까워하던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너무 거칠게 해결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일본한테 빌미를 줬던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할 거라는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바로 아까 강창일 의원이 얘기한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원내대표니까 뭐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지금 그 징용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치권 총체적인 문제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는 기업한테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이제 우리 윤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을 벌려면 일단 이게 파국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징용자 배상 소송 그 판결이 나왔는데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 조치가 들어가거나 이걸 유예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나오면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그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보기에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한 그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동시에 우리가 제기한 소위 그 한일 양 기업들이 모금해서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또는 저쪽에서 제안하는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방안을 갖고 일본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에 또 호소도 하고 사실은 지난번 위안부 문제 타결 볼 때 미국이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타결 본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도 당신들이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타결 봤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좀 책임 있게 좀 행동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차정 교수, 이것도 일종의 전쟁인데 네. 전쟁 중에 내부 총질하는 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담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국가적인 현안이 상당히 꼬이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비판을 받는 건 숙명적인 처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문제가 이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초당 외교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이번에 지금 발생한 문제를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2018년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개개 기업들에게 배상을 지금 했던 그 법적 근거가 일제의 한국 지배는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도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965년도 한일 기본 조약을 맺을 때 당시 어느 협정안에도 보면 협정문 안에 배상이란 말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후 질서에서 어떤 식으로든 동북아 질서에 어떤 식으로 정상국가로서 국교가 단절되어 있는 한국과의 국교 정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대일청구권을 통해서 돈을 갖고 와서 뭔가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서로 이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급하게 어떻게 보면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출발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따지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탓은 당시 1965년도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에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밑도 끝도 없는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한일 간에 꼬여 있는 문제는 결국은 한일 당국자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 지금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뒷다리 잡는 식의 비난 자체는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요즘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 정부 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둘을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생을 살리고 또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경제 원탁 개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 기조,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들께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한일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하는데 힘을 실어주시면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우리가 이제 다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영수회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1대1 회담 제안한 겁니까? 네, 1대1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거 좀 약간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황 대표님이 오늘 김상조 실장한테 저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과연 김상조 실장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바로 전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 대표께서는 지금 컨벤션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총리한테 지지율이 역전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발생했기 때문에 황 대표 스스로는 무언가 당내에 나의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금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만남을 빨리 성사시켜야 당내에서도 리더십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이나 국민들에게도 내가 차기 제1야당의 대선 주자라는 이미지를 빨리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타쌍피를 얻으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 김상조 실장도 일본의 그 무역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상조 실장이 유연성을 발휘해서 대통령께 1대1 회담을 해서 좀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 헤쳐나가는 그러한 원샷 회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대변인, 정부 정책 좀 기조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1대1 회담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 왜 이렇게 1대1 회담 형식을 고집하는가 궁금합니다만. 기존에 뭐 간접적이거나 언론을 통해서 뭐 당사자들이 말씀들을 주고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거쳐서 뭐 민생투쟁 대장정 이런 것들 통해서 민생을 듣고 나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 백서도 발간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30 경제 대전환 위원회도 설치해서 지금 대안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외교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백서도 발간하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고 각 당 대표끼리 각자 1대1 회동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 대일 외교 문제도 있고 북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시간이 좀 바쁘시더라도 뭐 시간의 그 장단을 떠나서 만나서 어느 정도의 그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향후 야당으로 하여금 국정 협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태근 의원. 오늘 마침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잘 제안한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황교안 대표하고도 1대1 회동을 하시고 바른미래당 대표하고도 1대1 회동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책을 다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당장에 예를 들면 지금 그 일본의 이제 무역보복 관련한 조치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국내적으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우리 야당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당사자 문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총력 외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 내부들을 정리해 나가는 차원에서 보면 근데 대통령이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이런 방향으로 외교적 진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야당 대표가 그거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봐도 1대1 회동을 적극적으로 좀 참모진들이 대통령한테 건의하셔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1대1 회동 가능성이 오히려 더 희박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문을 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5당 대표 회담을 먼저 하고 거기에 이어서 1대1 회담을 하자 그거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 상황이 뭐 정상화는 됐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추경처리 난항을 겪고 있고 황교안 대표는 지난번에 그 국회의장과 회동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정책실장이 방문한 목적은 지금 한일 간의 이 현안을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라는 취지에서 방문을 한 건데 정무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책실장한테 또 이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지금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동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을 많이 갖고 있고 오히려 더 급한 그런 모습을 노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공학적으로 보자면. 근데 조금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오늘 얘기는 오늘 주제로 한정해서 하고 그 1대1 회동은 다른 차원에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대1 회동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5당 대표 회담이라는 형식에 이어서 하는 거였지만은 그건 닫아버리고 지금 약간 타이밍이 어긋난 상황에서 또 번지수가 약간 어긋난 상황에서 1대1 회동을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이쪽이 간절하고 급하구나. 아까 이제 뭐 당내에서 컨벤션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뭔가가 필요하구나. 그런 걸 노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